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거셉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라는 고강도 방역 조치에도 일일 신규 확진자가 1,700명대를 넘어설 정도로 상황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금의 대유행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방역의 고삐를 더 조여야겠죠. 코로나19 상황 앉아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설대우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지금 수도권 지역에서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로 격상을 한 지 시간이 꽤 지났고 지금 상황 자체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지금 1,800명이 넘을 정도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거리두기에도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데 어떻게 좀 진단을 하면 좋을까요? 예,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예. 우선 하나는 아직까지 정부가 발표하지는 않았는데요. 방역 당국이. 제가 이제 미리 자료를 좀 입수했습니다. 예. 오늘 확진자는 1,842명입니다. 예. 1,842명. 이 1,842명에는 이제 청해부대 270명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다 계산을 해보면은 오늘은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1,533명입니다. 네. 해외 유입 확진자가 309명인데 네. 청해부대 270명을 빼면 네. 청해부대 270명 플러스 해외에서 유입되신 분 39명. 네. 그래서 해외 유입이 309명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국내 발생만 오늘 1,533명이거든요. 그러면 어제는 몇 명이었냐면은 어제는 총 1,784명에서 해외 유입 58명을 빼면 1,726명이었습니다. 순수 네. 국내 발생만.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을 비교하면 약 200명 가까이 적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국내에서 발생한 것만 그렇습니다. 봤을 때는. 그러니까 청해 부대까지 포함해서는 역대 최고치인 1,842명이 나왔지만 예. 국내 발생만 놓고 보면은 어제 국내 발생에 비해서 200명 정도는 적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방금 앵커께서 질문하시기를 이거 4단계로 조정했는데도 네. 전혀 지금 확산세를 못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예.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원인을 좀 짚어볼 수 있어요. 하나가 이거거든요. 지금 유행을 주도하는 분들이 주로 젊은 분들이세요. 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20, 30세대, 네, 그다음에 20, 30대. 40, 50대 이런 분들인데 주로 이제 20, 30대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예. 그러면 백신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요. 거리 조정을 하면 예. 효과가 좀 빨리 나타났어요. 예,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는 백신 접종이 안 됐기 때문에 고령층 75세 이상자들에 있어서 치명률이 25%. 감염이 되면 4분 중에 1분이 돌아가시면서 감염되면 반 정도가 또는 3분의 2 정도가 위중증에 빠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리 조정을 하면서 국민 정서가 모든 사람이 잠시 멈춰야 된다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있었어요. 젊은 분들도 나를 통해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백신을 접종한 지금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예. 고령층이 백신을 접종해서 고령층의 치명률이 아주 극단적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예전하고는 상황이 좀 다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네. 청해부대원에게서 보는 것처럼 270명이 확진이 되어도 거의 대부분이 무증상이나 경증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230 세대가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래서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은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물론 예전보다는 위중증률이 좀 높아졌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네네. 거죠. 또 하나는 우리를 통해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위험에 빠진다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네. 옛날만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약해진 거기에다가 거네요. 그렇습니다. 1년 6개월을 우리가 지금 코로나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분들도 이제는 너무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졌고 그래서 지금은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확진자가 줄어드는 속도가 굉장히 완만한 거예요, 이게. 그러게요. 좀 더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뎌서 이게 효과가 있나? 이럴 정도로 더디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경험상 효과는 나타날 건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전과는 달리 효과가 상당히 늦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실 이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최고 단계로 격상이 됐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사실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서 왜 뭐 풍선 효과라고 표현하면서 왜 지방으로 이제 빠지는 인원들이 생기면서 또 거기서 확산세가 막 번지니까 이제 나름대로 지방 뭐 비수도권에서는 이제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지역별로 또 다르게 단계가 막 매겨지는 상황인데 일괄적으로 높이는 게 낫지 않겠냐, 아예 짧고 굵게 끝내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아주 좋은 용어가 방금 이제 짧고 굵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 코로나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은 네네. 짧고 굵게가 안 됩니다, 이게. 안 기본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봐온 것처럼 항상 어떠느냐면 확진자가 많잖아요. 예. 그럼 거리 단계를 조정하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확진자 수가 줄어들잖아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완화하잖아요. 그렇죠. 완화하면 또 늘거든요. 강화하면 또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강화된 기조를 끝까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짧게 자체가 안 되는 거군요. 짧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선 하나는. 두 번째는 어제 이제 많은 확진자가 나오니까 예. 일부 전문가들이 봉쇄 얘기를 했거든요. 봉쇄. 그래서 제가 봉쇄. 이제 굉장히 분노를 하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하나는 일단 봉쇄를 하려고 하면 수도권에서 갑자기 많이 나와서 당시에 85% 정도가 될 때 봉쇄를 했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선 우리나라 헌법상 봉쇄도 안 되지만 네네. 봉쇄라고 하는 용어를 쓴 이유는 이해는 돼요. 네네. 그런데 일단 퍼진 상태에서는 봉쇄를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계속 퍼지기 때문에 봉쇄 효과가 없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또 뭐냐면 우리나라가 4단계를 발령을 할 때도 벌써 대외에서 언론들이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이제 보도를 많이 냈거든요. 네네. 한국이 4단계 갔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한국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면서 봉쇄를 했다. 이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법을 그렇죠. 넘어섰다라면서 이제 난리가 보도가 나겠죠. 될 수도 이건. 있겠군요. 그러면 이제 예. 이거예요. 자, 서울 지역은 그러면 4단계를 하고 다른 지역은 기본적으로 2단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는 2단계 플러스 알파라고 볼 수 있어요. 강릉 같은 데는 예외적으로 4단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선택지는 수도권처럼 다른 지역도 4단계를 해서 전국 토가 4단계를 가거나 네네. 그죠? 아니면은 수도권에서는 4단계 플러스 강화된 알파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지역은 4단계를 못 가면 다른 단계를 가거나 이런 이제 선택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조치를 강화한다고 해서 효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는데 제가 이제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게 말씀 뭐냐면은 이와 같은 감염병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딱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백신하고 다른 네. 하나가 마스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백신은 일정에 맞춰서 가니까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스크가 남는 거예요. 마스크가. 그런데 우리가 작년 겨울에 했던 조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네. 지금보다 사정이 좀 좋았죠, 작년 그렇죠. 겨울에는. 그러는데도 뭘 했냐면 카페를 테이크아웃만 한 적이 있어요. 카페를 테이크아웃을 하니까 테이크아웃만 하니까 사람들이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약속 상주하- 장소가 잊질 없어서.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는데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옆에 식당은 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를 운영하던 분들이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렇죠. 왜 차별하냐라는 그렇죠. 얘기를 했었죠. 차별성이나 이런 네.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극약 처방. 우리한테 남아 있는 극약 처방이 딱 한 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스크를 열 수 있는 시설, 대표적으로 카페와 식당을 저 먹는 데니까. 거기는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시점이 없잖아요. 생기죠. 여기를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동안 테이크아웃만 허용하는 거예요. 테이크아웃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마스크는 물리적 장벽이기 때문에 그것이 델타든 람다든 뭐 그 어떤 변이든 상관없이 뚫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헌법 가치도 부합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법령이 개정되어서 이런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경제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제도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좀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그나마도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으면서도 그나마 열악한 가운데서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 이거 말고는 이제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를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극단적인 카드긴 하지만 지금의 이 위기 상황을 좀 타개하려면 뭐 그 정도의 극단의 처방도 필요하다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식당 같은 경우는 사실 테이크아웃 요즘 뭐 배달도 많이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보통 식당에 가서 먹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반발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식당은 풀어주고 뭐 또 카페를 만약에 테이크아웃만 하라 그러면 지난 겨울과 같은 또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다른 조치들은 5인 이상 금지라든지 예. 시간에서 2명 이상 이런 것들은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하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식당하고 카페만 테이크아웃만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사람이 만나지를 못해요. 두 번째는 만난다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봉쇄는 아니지만은 봉쇄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그나마 경제, 사회나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네, 아마 뭐 보상만 제대로 된다면 자영업자분들도 한 번쯤은 검토해 보실 수 있는 방안이긴 한데, 이 부분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렸다는 점을 다시 한번 주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코로나19 아까 첫 번째 방법은 백신, 두 번째 방법은 마스크에 대해서 마스크를 말씀을 주셨는데, 백신은 지금 계속 논란이에요. 지금 뭐 50대 사전 예약하는데 계속 먹통되고 못 들어가고 뭐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근데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근데 또 상황이 좀 호전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방역 당국의 준비가 잘 안 됐던 건지, 좀 아니면 준비 자체에 대해서 좀 안이하게 생각했던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둘 다라고 봅니다. 우선 하나는 준비도 좀 덜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질병청에 지금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거든요. 너무 과로한 그렇습니다. 업무가 오래됐죠. 질병청이 그렇게 큰 이 부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청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질병청이 개편되고 나서 이와 같이 큰 일, 물론 큰 일을 당해서 개편이 된 게 아니라 이제 아무튼 개편이 되고 나서 큰 일을 당한 게 아니라 네네. 당하고 나서 개편된 네,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인력이 많이 보강이 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병청이 아마 주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고,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질병청이 상당히 놀라서 네. 외부 전문가라든지 전문 업체라든지 이러면서 다소 이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이 보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럴 거면 진작에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진작했으면 좋았죠. 거기에다가 이제 백신이 워낙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백신 접종 예약을 해야 되는 분들이 모든 수단을 이제 다 동원한 거죠. 그렇죠. 뭐 집에 있는 컴퓨터 다 어떻게든 켜고 접속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이제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순간적으로 과부하가 걸려서 그랬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 정중히 사과는 드리고 개선은 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여전히 그래도 잘 됐다. 너무 언론에서 심하게 질투할 것은 아니고 것보다는. 아무튼 계속 개선해서 오히려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고, 확인된 거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께서 백신 수용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문제만 잘 해결하게 되면 그 어떤 나라보다 빨리 백신 접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도 가지게 되었고, 또 예약을 하시는 분들도 내 순서에 예약 안 하면은 이거 백신 접종 못 하겠구나,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도 계속 사회에 주는 신호기 메시지가 때문에 있군요.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좀 제가 오히려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뭐 잘된 측면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뭐 마냥 비판할 문제는 아니고 좀 좋은 그렇습니다. 점,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앞서 말씀을 주셨을 때 왜 지금 1,800명이 넘어섰음에도 국내 발생을만을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좀 줄어들었다는 그렇습니다. 지적을 주셨는데, 그 반대로 얘기를 하면 늘어난 데는 해외에서 들어왔던 게 특히 이 청해부대 그렇습니다. 건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상황이 됐는데, 청해부대 건은 참 군 당국이 좀 안이한 측면도 있었고, 청해부대 안에 이제 승조원들에 대한 어떤 대응도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항원 키트 검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항체 키트 검사만 하다 보니까 상황이 미리 잡힐 수 있는 게 좀 많이 커졌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십니까? 네, 이제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안이하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100% 동의하거든요. 예. 왜 이제 동의하느냐 하면은
말 그대로 이게 이제 배잖아요. 배기 때문에 섬과 같은 거고 예. 어디와 외부에 접촉하지 않으면 감염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안이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설마 밖에서 들어올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거기에 승선하고 있는 의무진들을 예. 통해서 역학조사를 한 결과 조리병이 처음에 증상을 드러내었고 네. 조리병이 감염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은 추정입니다. 추정입니다. 그러는데 이제 조리병이 뭘 했냐면 예. 계속 외부에서 이제 뭐 식사와 관련된 어떤 식자재를 공급을 받을 때 그렇죠. 식자재와 관련된 거를 접촉할 수 있는 개연성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것을 네. 통해서 조리병이 먼저 감염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식자재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박스라든지 예. 아니면 거기 묻어 있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눈, 코, 입으로 감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감기 증상을 보였으니까 의무진이 타고 있었거든요. 2명의 의료진이 예. 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코로나일 수도 있다. 우리가 외부 접촉과 완전히 단절돼 있으면은 감염 확산은 없겠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접촉을 하게 되면은 감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첫째 하나는. 두 번째는 그 연장선상에서 항체 검사 키트는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고 나서 우리 몸이 면역을 만들 때 항체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는 한참 감염이 되고 나서 시간이 지나야 항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때 검사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야 항체를 알 수 있는 건데 항체 검사 키트를 가지고 갔으니까 완전히 엉터리 검사를 한 거죠, 이게. 일종의 걸리고 보겠다라는 얘기일 그렇습니다. 수도 있을 이제 그런 게 정도의, 하나가 있었던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논란이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왜 성조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안 했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더 고위층인 국방부의 화살이 돌아가는 건데 그렇죠. 연령이 백신 접종 연령이 아니었어요, 우선. 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 예외 조항을 적용하거나 아니면은 얀센 백신 같은 게 만일에 접종을 할 대상이 되었으면 접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안 됐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못하고 간 것은 그 상황에서는 맞는 거죠, 이게. 네. 근데 융통성의 문제가 좀 있을 수는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앵커께서 지적하신 오히려 안일하게 생각한 거. 그러니까 설마 섬처럼 되어 있는 여기에 외부 바이러스가 들어올 건가라고 하는 바로 그 점이 화를 키워서 성조원의 90%까지 감염이 되는 상황을 맞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다만 이분들이 젊으셔서 하나같이 위중증으로 빠지는 경우가 없고 중등도라고 하더라도 다소 완전 경증보다는 좀 더 증상이 있는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으신 분이라서 하나같이 다 경증이나 무증상 거기에서 다소 중등도이기 때문에 크게 위험한 분은 없다고 하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불행 중 다행이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참 코로나 상황 말씀을 들어보니까 백신은 지금 어쨌든 기다려야 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는 분명히 좀 잘 쓰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서울대우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확산세를 보이면서 정부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정치권 관련 소식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부산 가톨릭대학교 차재원 특임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코로나 집단 감염 초유의 사태로 해외로 파병됐다가 돌아온 청해부대 얘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국방부에서 이 코로나 청해부대 사태 경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문서를 냈는데 거기 보니까 내용이 군의 외교적 성과를 좀 자화자찬하는 내용이 담겨서 좀 논란이 됐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우리가 잘 쓰는 그 표현 중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측면이니까 저는 뭐 이러한
속담이 사실 이번 상황에 딱 들어맞는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군의 입장에서는 지금 청해부대에 지금 파견돼 있던 300명의 장병들을 그러니까 지금 후송하는 예.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뭐 잘했다고 뭐 본인들 스스로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이 문제가 왜 비롯됐는가를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렇죠. 과연 그러한 그 이 자아자찬성 그런 보고 자체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군에 있어서는요, 작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계와 보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경계라는 것은 적의 침투뿐만 아니라요, 이 보이지 않는 적, 예를 들면 뭐 심리전에 해당되는 사이버 해킹이라든지 그렇죠. 또 하나는 뭐 지금 또 바이러스와 같은 생화학전에 대한 경계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실패했다. 그리고 또 이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상부에 보고를 해야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데 사실 뭐 합참이나 국방부에 지금 오늘 보도를 보니까 100명이 넘는 그러니까 지금 장병들이 이 증상을 보이는데도 보호가 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과연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이 아니었을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 군 차원, 그러니까 이 다른 조직도 아니고 군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상당한 책임을 물어야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시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지금 해외 파병 역사상 이 감염병 때문에 중도 기한은 처음이었어요. 그렇죠. 이건 또 지금 이 유엔이 주도하는 이 지금 다국제군의 그 지금 연합 작전이거든요. 거기에서 그렇죠. 지금 대한민국 지금 함정이 결국 감염병에 그러니까 지금 굴복해가지고 네. 중간에 지금 돌아오게 된 조기 상황에 대해서. 기한하는 예. 그런 사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대한민국 국격 그 이미지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는 이 자아자찬성 보고도 문제지만 이 자아자찬성 보고를 하면서 뭐라고 또 밝혔냐면 이번에 작전명을 또 밝혔어요. 오아시스라는 네. 작전명을 네. 밝혔는데 사실은 이 국회에 보고할 때만 하더라도 지금 그때 당시 이 후송기가 지금 계속 아직까지 도착하기 직전인 오고 걸로 있었기 저는 알고 때문에.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그 수송기 자체가 한 20개국을 경유해서 오거든요. 근데 이 작전명 자체가 이렇게 노출될 경우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우리한테 이 상당히 가상의 적국들 그리고 또 이 무장 테러 단체들한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했다. 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기밀성이 보완되는 요구되는 이러한 작전명을 이렇게 자기 자아자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고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왜 이런 자아자찬성 보고를 했겠습니까? 결국은 이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강하게 작용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참 아이러니한 게 서욱 국방부 장관은 고개를 숙였는데 국방부는 이런 자료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욱 장관의 어떤 사과의 진위마저 지금 의심하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군이 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이번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 사태고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 국민의 질타가 얼마나 높은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어떤 개념이 없이 행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했다라는 그 부분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그러니까요. 완전히 이제 본말이 전도가 된 것이죠. 사실 국민들로서는 이번 사태가 상당히 이제 좀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예. 이게 군이라는 게 뭐 저도 군에 갔다 왔지만 어쨌든 우리 사실상 모든 국민에 다 해당되는 문제거든요. 그럼요. 거기서 무사히 잘 전역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데 또 멀리 이역만리 파병 나간 것도 사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맞아요. 거기에서 완전히 그렇게 거의 이제 90%의 승조원들이 감염될 때까지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초기 대응은 물론이고 네. 그 이후에 사후 대처까지도 오늘 보면은 2일 날 어쨌든 첫 환자가 발병하고 나서 보고가 첫 번째 이루어진 게 8일 지나서 이루어졌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떤 실질적으로 조치가 취해지기 시작한 것이 이제 2주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 돼서야 이루어졌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안에 합참이나 국방부에서의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좀 너무 낙관적으로 아니하게 그냥 예. 바라본 것 아닌가. 현장에서의 판단도 아니했고 지부의 판단도 아니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질타가 쏟아졌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뭐 사후적으로 이렇게 잘 우리가 뭐 협조를 20개국 얻어가지고 잘 귀국을 시켰다 이런 그래요. 자료를 내고 또 그런 부분들을 뭐 하게 된 배경에 또 아이디어를 낸 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죠 그런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 같은 것들이 선행이 반드시 돼야 되는 것이고 네. 그에 대한 이 책임 소재 부분도 좀 피해갈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두 분 말씀만 들어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아니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아니한 지금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도 청해부대 사태에 대해서 대처가 아니했고 비판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국군 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사과까지도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대통령의 그러니까 직접 육성에 의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하긴 했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눈에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군 지휘부를 강하게 질타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책임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있는 것이죠. 예.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국민소통수석이죠. 이런 이야기를 했죠. 대통령이 겸허히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미 국민께 사과드리는 마음으로 임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사과드리는 마음도 뭐 상당히 뭐 국민들은 나름대로 느끼겠지만 그러나 직접 육성에 의한 사과 자체가 저는 사실 이 사태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상당히 겸한 자세를 보이는 직접적인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과라는 것도 타이밍이거든요. 그렇죠. 이 타이밍 자체를 놓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또 만들 수도 있고요. 이 반응을 또 자아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대통령께서 좀 겸한 마음으로 이 사태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그러니까 그 통감하는 네, 그러한 발언을 이 해주시는 사과를 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 문재인 대통령도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마음 쓰일 일이 또 있었습니다. 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된 건데 국장님 이 대법원에서 일단 유죄를 확정을 지었어요. 징역 2년인데 근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 이제 이른바 킹크랩 시연회에 김경수 전 지사가 참석을 했느냐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김경수 전 지사는 나는 가서 이 닭 요리 시켜 먹고 그냥 브리핑만 받고 왔지 킹크랩 시연회를 할 때 나는 거기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 왔던 것이고 반면 특검 측에서는 김 전 지사가 거기 참석해서 시연회를 봤다라고 하면서 이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오케이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현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결국 법원에서 김 전 지사가 참석했다라고 최종 그렇게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은 첫 번째는 이제 진술이죠. 네. 관련자들의 진술 중에 김 전 지사가 현장에 있었다라는 진술이 있었고 물론 없었다라는 진술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있었다는 진술이 있었고 킹크랩이 로그인이 돼서 시연된 그 2016년 11월 9일 네. 그 오후 8시 7분에서 23분 그 사이 그때 어쨌든 김경수 지사가 그 킹크랩이 시연되는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것이 김경수 지사가 그 시간대에 거기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로그인이 됐다라는 것은 로그인이 되면서 김경수 지사가 그것을 안 봤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어쨌든 인지도 대법원은 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김 전 지사가 왔기 때문에 그것이 로그인이 돼서 시연이 됐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이른바 카톡 그 비밀 대화방 네. 그런 속에서 이 드루킹 김 씨가 김 전 지사에게 여러 가지 보고들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 전 지사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뭐 수고하신다든지 이런 멘트를 한 것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킹크랩의 시연과 관련해서 두 사람 사이에 긴밀한 그런 흐름들이 쭉 이어져 왔던 것 아니냐라고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했기 때문에 징역 2년을 확정을 한 것이죠. 네. 뭐 원심 그대로 지금 확정이 된 상황인데 2016년 11월이면 지난 대선이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뭐 청와대 입장은 그러니까 입장이 없다는 것이 아마 공식 반응인데요. 예. 아마 청와대 입장은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의 가장 복심이로 불리는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유죄 확정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이것이 이 포털의 그 댓글을 조작했다는데 상당히 가다가 공동 정범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더 확장해서 나가면
사실 이 지금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민심을 왜곡하는 그런 차원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고 야당은 실제 그렇게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허위 가짜 뉴스로 지난 2017년 선거 결과를 뒤집었다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네. 겁니다. 저는 뭐 사실 과연 그러니까 이게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사건 때문에 저 선거 결과 뒤집혔다고는 저는 뭐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러니까 당시 대선 후보의 가장 복심이라는 정치인이 그러한 불법에 어느 정도 상당히 관여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이 판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엄중하게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 관계 없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네. 지금 김경수 도지사는 되게 억울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어제 또 유감이라고 또 이 사과의 표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는 또 지금 그 어제 또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아니고 이낙연 네.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 문재인 승리가 대통령, 네. 예견이 됐던 선거이기 때문에 불법을 동원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번 법정 다툼에 있어서 상당한 논란이 많긴 합니다만 1심에서 3심까지 나름대로의 그런 그 근거를 갖고 유죄로 확정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법원의 판결을 그럼 전면 부인하는 것이냐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킹크랩을 본 것이 2016년 11월 9일이에요. 예. 이때 상황만 하더라도 이때 만약에 진짜 법원의 판결대로 김경수 도지사가 킹크랩이라는 부분을 시연을 그러니까 보고 그러고 난도 묵인을 했다고 한다면 근데 우리는 어차피 2017년인데 압승하지 않았냐는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그렇죠. 당시 2016년 11월 9일은요.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되기도 전입니다. 그 때문에 그러니까 2017년 조기 대선이 있을지 없을지 그리고 당시 그러니까 이 11월 9일 직전에 12월 24일 날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가 보도되면서 네. 상당히 그러니까 국정이 아주 그러니까 전국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네. 과연 대선이 있을지 그 대선에서 야당이 승리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그렇네요.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러한 여론을 조작하는 일당들의 모임에 가서 예. 나름대로 참관하고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압승했으니까 아무런 죄가 없다는 식의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안의 엄중성을 상당히 좀 무겁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직접적인 저는 대국민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내년 대선은 이제 3월에 열리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열리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을 집권하고 주도할 수 있는 뭐 마지막 해다라는 평가들도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의 이 지금 대법원의 판결 영향을 어떻게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 이제 큰 틀에서 본다면 지금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까지 어쨌든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네. 한 사람은 뭐 성추행 관련된 건으로 또 한 사람은 이 킹크랩과 관련된 네, 이른바 댓글 조작 여론조작 관련, 관련된 네. 이쪽으로 해서 이 중간에 임기를 다 그만둬야 되는 네. 이런 상황이 맞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제 여권으로서는 어쨌든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PK 민심 이 부분에 그렇게 뭐 좋은 효과는 미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의 여권에 좀 고민이 있을 거고 최근 네. 흐름 보면은 전체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 중반을 기록하고 있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또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 어떤 이 정치판의 상황이 지난번 4.7 재보궐선거 때랑은 또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어쨌든 야권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다면 네네. 최근의 흐름은 약간 여권이 더 우위를 점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여론은 더 높지만 이 여야의 후보들을 지지율을 합산한 것은 또 여권이 높단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이런 이 판결 부분은 어쨌든 여권으로서는 뭐 좋은 상황은 아니죠. 네네.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여권의 어떤 대선 후보들의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예.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김경수 전 지사는 어쨌든 친문의 이른바 적자다라고 그렇죠. 불렸지 않습니까?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을 또 2012년, 2017년 대선 때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과연 이 친문 세력의 향방과 관련해서 주목을 끌고 있는데 저는 이미 어느 정도 친문 세력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분화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쪼개지고 있다는 예, 쪼개지고 말씀이세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의 이번 판결로 인해서 어떤 한 주자에게 어떤 뭐 갑자기 친문 세력이 막 몰린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제 최근에 호남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낙연 전 대표의 흐름이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좀 이 김경수 전 지사의 판결과 관련해서 세를 좀 이낙연 전 대표가 넓혀가는 부분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대선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여당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꺾일 수도 있다라는 지적까지도 해주셨는데 민주당 대선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네거티브 공방을 이어가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얘기도 나오고요. 계속적으로 서로 이제 공격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거티브 전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정책 공방 이런 게 아니라 계속 그냥 서로 비난하기 바쁘다라는 지적을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당내 경선을 벌이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사실 어떻게 당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를 내세워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여당의 입장에서는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당내 경선에서 후보들 간에 이렇게 지나치게 서로를 공격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 나온 이야기가 자해행위다. 그렇게 자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어제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야기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당시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었던 이낙연 당시 의원의 탄핵 그 여부, 그러니까 이 찬성 여부를 지금 묻는 그 공방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이거 자체는 어떻게 이 가부를 가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무기명 투표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 195명인가가 제가 기억하기로 195명이 투표를 해서 반대가 두 표가 있었어요. 그럼 분명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야기한 우리는 반대했다고 하는 부분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러니까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죠. 팩트 체크 자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팩트 체크가 될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사실 그때 2004년 3월 10일 날 탄핵이 벌어지던 그 현장에 저는 취재기자로 있었어요. 취재기자로 그걸 봤는데 저 뭐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찬성을 했는지 반대했는지 알 수가 없는 무기명이니까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 직후에 이 한 명은 자기 입으로 분명히 반대했다는 분이 계세요. 그때 그 자민련의 김종호 의원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탄핵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 반대했다고 이야기했고 당시 그래서 그럼 나머지 한 표가 누굴 건가? 많은 기자들이 추측을 했을 때 이낙연 의원일 것이라는 그 공감대는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요? 당시에. 그때 이낙연 의원의 반응은 뭐냐면 나는 죽을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측근들은 뒤에 사실은 우리 의원이 반대한 건 맞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건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지금 확인이 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소모적인 논쟁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 이야기를 들고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 이재명 지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수 욕설 파문과 관련된 그 녹취록이 이낙연 후보의 가까운 사람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여기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마 그런 공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양측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저는 당 차원에서 당이 지금 경선관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거기서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심판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도로가 지나치면 옐로우 카드를 발휘를 해, 그러니까 발동을 해서 상당히 양측을 자제시키는 측면이 필요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제가 생각해 후보들 입장에서는요.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가 최선의 방어가 아니라 오히려 강력한 포지티브가 더 필요하다. 예를 들면 2002년 이 당시 민주당 그 경선 과정에서 당시 상당한 기세를 치고 올라왔던 노무현 후보에 대해서 상대 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장인어른이 과거 빨치산에 관련 자익 전력이 있다. 그런 공격을 했거든요. 그때 노무현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다고 아내를 버리랴 말이냐 하면서도 그러면서 그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칙과 그러니까 뭡니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내가 만들겠다고 강력하게 포지티브로 나가면서 오히려 더 국민적 인기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네거티브에 대한 강력한 이 대응은 결국 포지티브다. 내가 뭘 하겠다. 더 긍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해답은 거기 예, 있군요. 해답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서로 막 때를 묻히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상처를 내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여당에서도 대권 후보 한 명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런 때를 다 묻히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너무 지나치게 과열되는 양상은 아닌지라는 걱정이 좀 됩니다. 저는 뭐 그 2007년도에 박근혜 이명박 박근혜 경선 당시와 네네.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민주당에서의 이루어지고 있는 경선에서의 이른바 검증 공세는 네. 이게 뭐 그렇게 엄청나게 걱정할 정도인가? 저는 그렇게 오히려? 보지는 않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물론 최근에 이제 뭐 상대를 향해서 정치 공작이다, 도정 농단이다 이런 얘기를까지 하고 있으니까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두 네. 후보가 좀 급해진 거죠. 이제 이재명 지사로서는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의 상승세가 만만치 않으니까 이걸 지금 단계에서 끊어야 된다. 끊지 않으면 이게 위험하다라고까지. 특히 이제 호남 지역에서의 민심 변화. 그렇죠. 최근 나온 여론조사 보면 호남 지역에서 그동안에 이재명 전 지사가 1위였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1위를 한 결과들이 나왔단 말입니다. 역전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캠페인은 상당히 위기의식을 좀 느꼈기 때문에 이걸 이 선에서 잘라야 된다. 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른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검증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고 이낙연 전 대표는 반대로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재명 지사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또 검증 공세를 네. 펼치는 이런 형국, 굉장히 팽팽한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이것이 그렇게 뭐 위험한 정도다라고까지는 저는 보지 않고 한편으로 본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큰 판의 흐름에서 국민의 관심도를 많이 사로잡는 부분이 있다. 네네. 그러니까 여권 지형 자체를 넓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4.7 재보궐선거 때의 흐름과 좀 다른 부분인데 그러니까 걱정하는 흐름으로 보면 이게 마이너스인데 그렇지 않고 다름으로 보면 어쨌든 국민들의 이슈가 눈과 될수 귀를 있으니까요. 이슈를 사로잡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이건 큰 틀에서 봤을 때 여권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적절하게 이제 송영길 대표가 조금 이제 관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정도 상황이면은 현재 정도 진행되는 이런 정도 가지고 어떤 여권에서의 이 검증 이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뭐 나중에 원팀 기조가 훼손될 것이다 막 이렇게까지 보기에는 아직은 그런 상황은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아니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약간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권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야권의 뭐 대선 주자 1위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계속 연일 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4년 전에 일이 오버랩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각종 구설에 시달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중도 낭만 사례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사례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뭐 그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르게 가는 것인가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는 뭐 윤석열 총장하고 반기문 총장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지금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 한국 정치의 한복판에 이 머물러 있은 적이 별로 없었죠. 그렇죠. 사실은 외교 해외에 관료를 있었고요. 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작년 1년 한 해 내내 소위 말하는 추윤 갈등으로 해서 그렇죠. 모든 이슈에 한복판에 있었잖아요. 또 바로 그 전에는 또 조국 사태 때문에 또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정치적 맷집, 정치적 근육이 상당히 많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당히 아무런 정치적인 맵집이나 근육이 없었던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하고는 비교가 불가하다. 다르다. 그리고 본인이 검찰총장직을 중도에 던지고 이래 대권에 도전할 정도는 상당히 나름대로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권력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조금은 이 지지율 자체가 흔들린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내가 안 되겠네? 그럼 나 중도 포기할 거라는 식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지율이 흔들리는 부분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네. 첫 번째 여전히 간보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입당이냐 아니면 제3지대에서 막판 단일화냐 이 두 가지 양떡을 손에 쥐고 어느 걸 먹을까를 계속적으로 고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울질하는 느낌들이 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지하는 층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봤을 때 저분은 상당히 저 정도의 결단도 못해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콘텐츠죠. 그러니까 지금 일관되게 반문 이 메시지만 내고 있는데
그러면 반문 메시지를 넘어서 뭘 하겠다는 건지를 제대로 던져줬어야 보여주지 못하고 되는데. 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메시지들 자체가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감정이 격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대구 밀람이라든지 뭐 노동시간 120시간 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현실에 그 몸담고 계신 분들의 기반했다기보다는. 울분을 그대로 전달한다는 직접 예. 합법이긴 하지만 상당히 정제되지 못한 표현 때문에 스텝이 엉키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증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아내와 장부 문제를 넘어서 이제는 본인의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 사건이라든지 또 삼부토건 뭐 골프 접대 사건이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한 해명이 없다는 그러게요. 거예요. 그건 이런 아니다라고만 부분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의구심을 더 키우고 있다. 요 세 가지 문제를 극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국장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금 상황. 상황은 윤 전 총장의 총체적인 위기 국면이죠. 굉장히 이제 정치 입문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위기를 맞고 네. 있는 거죠. 이 위기의 원인은 이제 차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여러 가지 그런 맥락들이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장모 법정구속 네. 또 부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제기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 환경 자체가 안 좋아지는 환경 속에서 본인이 행보를 하고 있는데 본인 행보도 헷갈린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의 일관성, 그 정책에 있어서의 비전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거죠. 그런 부분에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어쨌든 정치 초년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낯선 환경에 뛰어들었을 때 거기서 처하게 되는 혼란과 혼돈을 누구나 겪게 되거든요.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걸 줄이기 위해서는 그렇다면은 이 캠프가 그런 것을 잘 보완을 해서 그렇죠. 보좌도 하고. 그렇죠. 전체적인 어떤 이 컨트롤 타워가 있고 거기에서 오늘은 어디를 가서 어떤 누구를 만나서 어떤 메시지를 냈고 던지고. 그러면은 그것이 미디어에 어떻게 보도가 될 것까지 예측을 해서 시나리오를 짜고 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까지도 쭉 사전에 그렇죠. 그걸 대비를 점검을 할수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숙지를 하고 가고, 이런 어떤 캠프의 그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뭐 그런 가서 좀 부분들이 아쉬운, 전혀 네. 안 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야기한 이른바 윤 전 총장이 감독도 하고 배우도 하고 다 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맥락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 윤 전 총장이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계속해서 독자 행보를 걸어갈 한 것인가. 11월까지 이렇게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캠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완을 해서 더 버텨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역량을 보충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그대로 가면 아마 앞으로도 지지율이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차재원 교수, 소종섭 전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인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